명도비에 대해서 합의를 봤어요? 결국에는 틀어졌죠 서로. 그래요? 네. 강제 집행까지 아니고 강제 집행 계고를 했는데 이제 계고를 하게 되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 당사자랑 증인 2명 동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원 집행관이랑 이사센터분 한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네. 재기 씨하고 증인 2명, 예 그 다음에 법원 직원 2명 같겠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문 열어야 되니까 열쇠 하시는 분. 예. 그리고 이사심 센터는 거기 안에 짐의 양에 따라서 이 명도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 측정하러 갔을 거고. 그렇죠. 총 7명이 갔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좀 원만하게 얘기가 됐으면 그런 고생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좀 그래서 이제 이 뭐라 해야 될까 어둠이 몰려오는 듯 했으나 반전으로 계고에서 모든 게 처리가 됐는 게 집행관이 딱 오더니만 이제 그 집이 안 쓴 게 딱 티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 뭐 옷걸이 몇 개 딱 걸려 있고 뭐 이사 가려고 이렇게 막 잡동사니 뭐 슬리퍼 몇 개 있고 이러니까 이거 다 불령 처리해 주시죠 하면서 불령 처리 딱 하더니만 이사를 안 해도 된다 해서 바로 그냥 저한테 인도가 됐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고하는 그렇죠. 그날에 명도 됐는 걸로 처리하고 그렇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우 좋다 하면서 안 좋은 일도 있었으나 이 좋은 일이 딱 있더라고요. 그 계고하면 계고 비용이 많이 들어봐야 한 3-40만 원. 그렇죠. 이사비보다 훨씬 적네요. 돈 굳혔는 거지 뭐. 그렇죠. 집을 안 보여줬는 이유가 그 짐 상태가 많지 않았다는 그것도 보여주기 싫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명도 비용이 깎일 거라는 걸 그렇죠,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느꼈기 때문에 집을 끝까지 안 보여주는 쪽으로 갖는 거네. 맞아요. 본인에게 불리한 게 들통나기 싫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 같네요. 어쨌든 계고에서 끝나니까 천만다행이었지 뭐. 그렇죠. 아, 예. 재기 씨 또 부모님이 인테리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보고 부족한 부분은 수리를 좀 하셨겠네? 저 그날 바로 당일 가가지고 이제 여기 포인트 딱 잡아가지고 이제 수리할 것 견적 다 내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공사 다 처리해서 바로 끝냈죠 그냥. 새는 바로 붙였어요? 조금 걸리긴 했는데 한 달 정도, 2달 정도 걸려가지고 다 빠졌어요. 뭐로? 월세? 전세로 빠졌어요. 전세?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거기 샀는 게 1억 9,700에 받았는데 이제 전세가 1억 7,500 이렇게 해가지고. 네, 2천 정도가 내 돈이 묶였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지금도 계속 살고 계신 거예요? 신혼이에요? 아니요, 기존 세입자는 이제 그래서 쭉 사시다가 최근에 또 이제 뭐 그분이 이사를 나가셔가지고 또 다음 세입자한테 거의 바로 붙였죠. 낸지 뭐 거의 한 3일 4일 만에 바로 빠지더라고요. 구조가 괜찮은 것 같다. 뷰하고. 이제 좋게 다 만들어놨고 뭐 이제 화장실도 새로 다 저희가 수리하면서 다 새로 넣었고 도배도 새로 다 했고 뭐 등도 LED도 싹 바꿔주고 이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엄청 조건이 괜찮죠. 가격은 다른 데랑 다 똑같은데 안에 내부가 더 좋으니까. 들인 비용 대비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인테리어를 하시니까 부모님 다 되게 덕이죠. 덕이 되네. 그렇죠. 저도 그 재기 씨 부모님 한 번씩 부탁을 드리거든요. 우리 교육생들이 낙찰 받으면은 아무래도 일반 인테리어 업자보다는 내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그 업자가 부탁하기가 참 좋아요. 아들이 묶여 있고 제가 또 이제 부탁을 하니까 제 얼굴을 봤으래도 좀 더 꼼꼼하게 그렇게 비용은 확실히 저렴한 거 맞아. 맞는데 그 비용을 떠나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하더라도 중간에 뭐 마진을 남기는 건 솔직히 없거든요. 네, 그렇죠. 딴 거보다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했을 때에 뒤에 말이 없다는 거.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어차피 교육생은 자기 물건은 자기가 인테리어 업자 불러가지고 다 해야 되거든.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명도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끝나면 수리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맞춰주는 거거든. 그동안 재기 씨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했던 데는 다 만족하시더라고. 저는 사적으로도 몇 번 뵀는데 되게 좋으셔가지고. 이런 말 하면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재기 씨 부모님은 큰 돈은 못 법니다. 뭐지 욕심이 그러니까 큰 돈 버는 사람들은 자재나 뭘 이렇게 해가지고 불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밥은 안 굶어. 신용으로 일은 계속 들어오는데 맞아요. 큰 돈은 못 버는 스타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많이 보려면 이제 자재비에서 많이 남기셔야 되는데 본인 거 인건비만 빼고 이제 자재비에서 안 남겨버리시니까. 내가 그때 그걸 느꼈지. 어떤 교육생이 아파트 2채를 받았는데 그날 제이 씨 아버님을 소개를 시켜줬어. 해야 되는 부분만 이제 딱 하시더라고. 수리가 끝나면은 이제 청소업체에 불러가지고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청소하고 계시는 거야. 그거 비용 아껴드린다고.
부모님 근데 너무 근데 좋으신 분들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까지 단가 맞춰준다고 사람 안 불러가지고 본인들이 하시더라고. 그때 내가 느꼈죠. 아 계속 부탁해야겠다. 그리고 또 아들 이름도 같이 걸려있고 한데 그러니까. 더 잘해주시려고 하셨겠죠. 또. 저도 조금 막 그랬던 게 왜냐면은 막 교육생이 있는 물건을 갖다 이제 가시는데 아버지가 약간 그런 게 있으시거든요. 약간 장인정신 비슷한 게 있으셔가지고 막 새벽마다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럼 아빠 그렇게까지는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챙겨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몸 아껴 버리시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예 맞아요. 솔직히 우리 교육원에 낙찰 받아가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10명에서 15명은 한 달에 이렇게 낙찰을 받으셔. 거기 한 4-5명은 분명히 수리를 부탁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생들 보고 알아서 수리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니까. 왜냐하면은 공사할 걸 계속 던져주면은 고마워하시겠지. 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물건을 던져줄 때마다 미안한 거야. 그래도 돈이 남아. 그래도 얼마나 자기 인건비는 챙기겠지. 근데 다른 업자들 비하면은 훨씬 많이 못 챙긴다니까. 이게 물건을 소개시켜 줄 때마다 뭔가 이게 나도 모르게 채무가 계속 쌓인다는 느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미안해요. 그래도 뭐 필요하신 분들에게 댓글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보고 연락 주십시오. 최근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 카페에도 보면 그 낙찰 받으신 분들 글이 꾸준히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네. 그 명도 정리 다 되면 저도 한번 후기를 남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세를 다시 붙였다고? 그렇죠. 얼마에 붙였어요? 500 더 올려가지고 1억 8천에 내놨어요. 제 생각에는 500 정도 더, 그러니까 1000 정도 더 올렸었어도 나갔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게 3-4일 만에 네. 나왔다는 거 보면 뭔가 확실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그렇죠. 나왔다는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 시세는 얼마 정도 보고 들어가셨어요? 원래 지금 들어간 거는 시세가 갭을 4천에서 한 5천 정도 보고 들어갔었죠. 전에 소유자가 이걸 2억 5,350에 구입을 하셨더라고. 근데 네. 본인이 1억 9,700에 이걸 구입을 했잖아요. 네. 그 당시 시세도 그 정도였는가? 이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진 분양가에서 이렇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도 이제 집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집도 안 나가고 또 이제 세를 날라 그래도 대출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이 집을 못 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막 부동산에 여기저기 많이 내놓으신 흔적이 이렇게 전화 돌려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투자였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이렇게 등기부 보니까 1금융권에서 받다가 나중에 2금융권으로 가고 이제 또 계속 안 좋은 은행으로 이제 빚을 넘어가는 게 딱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자기가 이게 안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터져나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3-4년 전에 갭 투자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든 시기거든요. 왜냐면은 갭 투자라는 게 그 당시에 2억 5천이었다 그러면은 전세는 2억 2천, 2억 3천 정도 이렇게 갭이 난 상태에서 구입을 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3억으로 올라갔다. 네. 전세가 2억 5천, 2억 6천까지 올라갔다. 계약 기간 끝나면은 다시 계약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데 갭 투자하고, 갭 투자하고, 갭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보유주택을 많게는 100채, 200채까지도 보유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방 쪽으로는 정책보다는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지금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내가 2억 5천에 시세를 보고 2억 3천에 전세를 놨는 게 지금 1억 8천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뭔가 정리를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게 카드마켓처럼 무너지는 거야.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는 거죠. 저도 갭 투자했거든요. 경매로. 경매로. 그러니까 매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제기시가 1억 9,700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1억 8천에 세를 놨는 거잖아요. 이게 틀린 거거든. 그렇죠. 자기가 구입했던 게 저렴하면은 이게 경기가 이제 안 좋다고 해도 방어가 되죠. 다른 사람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오는 건데 시장에 전세나 매물을 내놓는 거는 똑같이 내놓는단 말이야. 자기가 얼마에 구입해가지고 얼마에 내놓는 게 아니고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기회인 거죠. 네. 대전은 규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한창 막 대구하고 부산하고 막 올라갈 때 대전 안 올라갔거든. 그게 옆에 세종 때문에 안 올라갔잖아요. 네. 그럴 수는 있어. 2억 4천대에서 시세를 봤다.
돈 1,000만 원 정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원캉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 그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데가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을 눈을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광역시급으로 34평대에 2억 4천짜리가 있는 거는 드물어. 그렇죠. 대구만 봐도 지금 3억 5천 아니면 4억 정도 이렇게 가거든. 부산도 그렇고. 광역시급에는 유일하게 대전이 안 올라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를 한 번 더 돌려보면은 나쁘진 않겠죠. 맞아요. 그래도 처음부터 차익을 3, 4천원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네. 차익은 충분히 남길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뭐 대전도 그러면 잘 받으시는 거네? 그렇죠. 만족합니다. 저. 지금 도르키어가 이를 보면은 이것도 그닥 그렇게 힘든 명도는 아니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힘든 명도는 아니었는 것 같아. 네. 저도 이제 이렇게 해왔던 걸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 혼자 이 섀도우 파이팅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만든 가상의 적이랑 막 싸우면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실상은 그게 아닌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었고 잘 모르고 이러다니까 뭐 이렇게 완벽해야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이 막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가지고는 막 이제 막 싸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 거는 그나마 이제 그렇게 하니까 훨씬 여유롭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뭐 이전에는 받아놓고도 일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막 생각이 막 들었는데 이제는 막 겪을 거 다 겪어봤고 어려운 거 다 겪어봤으니까 이제 다른 거 보통인 물건을 딱 받아보니까 일상생활 하면서도 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그럼 재민 씨 물건 받았을 때 네. 옆에서 조언하는데 좀 여유가 있던가? 훨씬 있죠. 지 물건 아니니까. 아 근데 여기는 명장인서를 딱 줘야 되는 케이스니까 베스트 케이스죠 여기는 진짜. 네. 부럽더라고요. 나는 저런 건이 안 걸리나.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네. 진주 물건을 받았죠. 그렇죠. 이것도 아파트네. 1층이고. 시세를 적게 2억 3천에서 많게는 2억 4천 정도 보고 들어갔습니다. 거의 감정가 비슷하게 그렇죠. 조사가 됐던 거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특히나 전소유자가 그 약간 좀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서 인테리어를 싹 해놔가지고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도 그 집이 유명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안에 인테리어는 어... 좀 우아하게 좀 잘 해놨다. 바닥에 대리석 깔아놓고 약간 이분이 카페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카페도 딱 가보면은 예술적으로 해놨거든요. 그 감각을 집에도 적용해 놓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부동산 사장님 괜찮다고 그 집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명도가 어땠어요? 이제 전수유자분이 좀 유들유들하게 이렇게 하려는 스타일이라서 처음에 이제 딱 전조는 뭐 쉽게 빼겠구나, 약속하는 대로 이제 제때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또 반전이 있었죠. 제가 사장님한테 피해를 드리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명도 사용자는 또 처음이었잖아. 그렇죠. 뭐지? 하면서 항상 당해보다 내가 해본 건 다른데? 나 못 나간다. 네. 나 버티겠다. 이런 그렇죠. 상황보다가 갑자기 이런 또 대상자는 처음이었네. 네, 그래서 맨날 폭풍우를 맞다가 이제 처음으로 따뜻한 햇살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옷을 딱 풀고 하면서 좋네 하면서 마음을 풀고 있었죠.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전날인가? 그때 대선가 딱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말을 싹 바꾸시더라고요. 아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됩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안 됩니다 계속 버티시더라고요. 이제 사정을 계속 자기 핑계를 대는 거죠. 이제 최대한 질질 끌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저는 막 일부러 사정 봐가지고 그거 쳐가지고 일단은 그분한테도 이자 명목으로 제가 전가를 안 하려고 최대한 그 잔금을 늦게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시니까 조금 살짝씩 어이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뭐 한편으로는 뭐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내한테 욕 되게 많이 얻어먹었죠. 그렇죠. 혼났다면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육생들한테 명도 얘기할 때는 재기시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교육생들 중에서는 명도는 재기시를 내가 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칙을 다 깨버렸더라. 원칙을 지키면서 명도를 해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해사를 받으니까 그냥 다 이게 마음을 내려놔 버리는 거야. 빨가벗고 돌아다녔죠. 믿어버리는 거야. 원래는 재기시 성향이 네, 사람을 안 믿는 성향이 재기시 성향인데 맞습니다. 정말 완전히 다 오픈해 버리더라고. 네. 최대한 또 다 맞춰주려고 해버리고 또 이러니까. 그 당했지. 맞아요. 그 사람의 사정은 있었겠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했는 거야. 맞아요. 네. 엄청 당했죠 지금. 빨리 했으면 지금 제가 살았는데 지금 역으로 제가 지금 다 엄청 당했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못해도 그 시간은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일 수도 있었는데 그 원칙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다 어긋나기 시작했네요. 그때 엄청 내가 뭘 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수습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급선회했죠 이제. 그럼 거기도 좀 달라졌는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약간 유들유들하게 했다 하면 이제 그때는 좀 어쨌든 이제 존중을 해주지만 이제 매뉴얼대로 가는 거는 계속 지켰죠.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뭔가 압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봐주다 보니까 또 봐주겠지 했겠죠 아무래도. 근데 또 당일날 그러고 이사를 하고 앉았으니까 집행관이 답답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 이사 당일 그 하는 현장을 갖고 이사하고 있는지를 보고 사진까지 찍어서 이사했다는 거 확인하고 돌아오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촉박하게 이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 정리를 했고 저도 이제 뭐 그전에도 뭐 부동산 내놓긴 했지만 이제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이제는 집까지 현장 오셔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다 라는 걸 다 공고를 했죠 이제. 그럼 강제 집행은 그러면 치아를 시켰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이사 가는 거 확인하고 그 법원 가갖고 이제 다 치아를 했습니다. 야 이것도 참 어렵게 명도를 했네. 쉽게 풀 수 있는 명도였는데. 이게 한 건 할 때마다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진짜. 덕분에 좋은 간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돈 벌었네 돈 벌었어. 은근히 얄밉네. 빼갈 건 다 빼가고. 먼저 고생하면 그거 보고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 2년 해가지고 물건 3개 받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받은 거 아니거든. 맞아요. 왜 본인이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어찌 보면은 경매를 하는 거에 안 맞았던 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그 3건은 개수는 이제 적긴 한데 저는 거기서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이제 뭐 객관적으로 봐도 좀 어려운 물건도 있었고 저랑 성향 자체가 어찌 보면은 좀 안 맞는 좀 이렇게 마찰음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성향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뎠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 이제 부동산 판에 듣기에는 사실 좀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만 좀 좋아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좀 속도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저는 뭐 3건은 했지만 10건 못지않게 진짜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재기 씨하고 재민 씨하고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저는 한국 나이로 32이고요. 저는 31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작했는 거는 28, 9에 시작을 했는 거네요. 그렇죠. 29이 시작했죠. 제가 그 31에 이제 경매를 시작했거든요. 네. 예. 똑같았어. 아파트 2건 잡으니까 돈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쉬면은 내가 이 물건을 조사하는 데에 그리고 물건을 보는 데에 값이 떨어지겠구나. 그래가지고 했던 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에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회사를 이용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 1억을 만들고 퇴직금 미리 땡기고 뭐 복지자금 땡기고 넣고 있던 보험 다 해약해가지고 돈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밟기 시작했는 거거든요. 재기 씨하고 예전에 한번 같이 녹음 방송을 했잖아요. 예전에 내 모습을 좀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은 물건 받으면 돈이 묶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첫 번째 물건 파니까 그 다음에 물건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물건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부동산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성향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맞아요. 솔직히 재기 씨는 경매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면은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재기 씨가 왔을 때 자기 감정을 컨트롤을 잘 못하더라고. 지금은 그때 비하면 많이 바뀌었는 거예요. 경매로 물건 받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건 안 맞잖아. 그래서 어쩌면 저는 경매 시장 자체가 어쩌면은 좀 더 날것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라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맨날 회사 집 이렇게 했으면은 정제된 그 맨날 사회 속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제가 은퇴해가지고 그 거친 그 정글 같은 삶을 딱 가봤으면은 분명히 포식자한테 제가 잡아먹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매로 그나마 먼 미래에 있을 만한 그 정글 같은 이 사회를 갖다가 겪어보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이 회사에서 보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을 겪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겪어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좀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노련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이유 없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지. 네. 용도하러 딱 가면은 이분이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보증을 쓰거나 그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지. 간접적으로 이제 나도 체험하게 되는 거야. 실제 저도 이제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을 하고 내 사업을 하면서 이 같이 좀 하자, 뭐 이쪽으로 사업 방향도 한번 가져보자. 나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어렸을 때 이런저런 걸 보다 보니까 욕심을 안 부리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은 더 큰 이득이 올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더 큰 리스크도 올 수 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는 방향도 있는데 또 안정적인 축구도. 그게 저는 경매였어, 경매. 어때요? 이제 삶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대하는 자세가 옛날에는 100만 원이 저한테 와닿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1000만 원이 저한테 이제 뭔가 어떤 예전에 느끼던 감정이 기분이 드니까 이제 돈의 어떤 약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커지긴 커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스킬이 좀 많이 커졌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옛날에는 이제 막 월급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서 좀 더 돈을 불릴까 이런 관점으로 많이 봤다면 이제는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는가 이거를 더 이제 많이 보게 되니까 솔직히 뭐 제 앞으로 이제 뭐 5년 뒤, 10년 뒤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궁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월급쟁이는 보통 10만 원, 100만 원에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천 단위에서 생각한다는 건 스케일이 많이 커졌다는 거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을 또 물 쓰듯이 또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진짜 포인트를 딱 잡아야 되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쓸 부분은 쓰고 아낄 부분은 또 아끼는 것도 맞거든. 삶이 좀 많이 변화가 되셨네. 그래 맞습니다. 예. 그 일반 월급쟁이하고는 좀 틀린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재민 씨는요? 일단 학생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막상 제가 생각하던 뭐 실제로 받는 돈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작은 돈만 사용할 때 좀 이만큼 돈을 써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이제 경매를 시작하면서 반하게 또 하나 또 새로 생각하게 된 거는 이제 돈을 좀 더 중요한 곳에 쓸 줄 아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작은 돈을 쓰는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모아서 좀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고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고퀄리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허튼 돈은 좀 잘 안 쓰게 되고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지혜를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부러운 거는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되게 부러워요. 저도 뭐 친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뭐라 하기도 많이 뭐라 했어. 이 방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 조금만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앞으로 네 모습이 아니 180도로 틀려질 수 있다. 대부분 친구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인데 네가 왜 여기서 내 삶에서 간섭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 이제 말을 꺼내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탁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을 바라보면서 적금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이제 살더라고요. 만족하니까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면은 술자리가 얼마나 재밌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재기 씨하고 재민 씨는 정말 진짜 좋은 친구 같네요. 물론 재기 씨가 많이 끌어당겼겠지만 네. 솔직히 재민 씨 같은 그 성격을 보면은 재테크하고 좀 맞는 그런 방향의 성격은 좀 아니거든요. 네, 솔직히 저 스스로도 좀 약간 나태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친구가 항상 채찍질하는 말을 많이 해주니까 그런 나태한 모습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뼈 있는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점심 때마다 많이 취했을 거예요. 점심 시간마다 불러내갖고 막 안 된다. 네가 그러면은 월급 받아갖고는 안 된다. 눈을 크게 떠야지. 뭐 하냐 하면서 맨날. 아까 대표님이 아까 친구분들에게 좀 답답함도 느끼고 이렇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친구가 항상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시도는 했지만 뭐 폐차를 좀 했었는데 낙찰받기 전까지 계속 더 답답해 했었을 거거든요. 재기 씨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 잘 못 꺼낼 거예요. 네. 나는 꺼내봤잖아.
동기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모습이 지금 현재 선배들의 모습일 건데 우리는 후배들한테 맥주집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푹바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배로서 내가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사줄 수 있는 그래 봐야 5, 6만 원도 안 하거든요. 안주 많이 시켜봐야 10만 원 아니고 매달 이렇게 사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사주면은 후배들은 괜찮은 선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뭐 안 풀렸는 끈 그 계속 묶고 있고 계산할 때 그러면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인데 참 추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보면은 어느 순간 벽이 느껴지더라고. 괜히 내가 내한테 득될 것도 없는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친구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그 얘기를 계속 꺼내는 건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비관적인 사람도 긍정적인 에너지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월급쟁이가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나도 월급쟁이들이 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의 모습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 친구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재민 씨의 앞으로의 삶에서 조그만한 화장이었지만 나중에는 크게 바뀌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유일하게 부동산을 아는 친구니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들어주고 아 내가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이 부족했구나 혹은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그랬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재기 씨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찾았던 데서 솔직히 고마워할 거예요. 서로 이민하면서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쭉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재민 씨하고 재기 씨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넉넉하게 있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한 물건씩 한 물건씩 사고 팔고 하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두 분 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녹음한다고 고생하셨고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밥 먹으러 가야죠. 네. 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